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2025년에는 매월 6권씩 총 67권의 책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어느 날부터 육식을 거부하며 가족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하는 영애가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장편소설입니다. 소설은 영애를 둘러싼 세 인물인 남편, 형부, 언니의 시선에서 서술되며 영애는 단 한 번도 주도적인 화자의 위치를 얻지 못합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부장의 폭력, 그리고 그 폭력에 저항하며 금식을 통해 동물성을 벗어던지고 나무가 되고자 한 영애가 보여주는 식물적 상상력의 경지는 모든 세대 독자를 아우르며 더 크나큰 공명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식주의자. 이불 속에 누운 채 나는 잠시 현실감을 잃고 흰색 커튼을 투과해 방 안 가득 쏟아져 들어온 겨울 아침의 햇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반쯤 머리를 들어 벽시계를 본 순간 튀어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다. 부엌의 냉장고 앞에 아내가 있었다. 미쳤어? 왜 안 깨웠어? 지금이 몇 시인데? 발에 물컹한 것이 밟혀 나는 말을 멈췄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아내는 어젯밤과 똑같은 잠옷 차림으로 부스스 헝클어진 머리를 늘어뜨린 채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을 중심으로 희고 검은 비닐봉지들과 플라스틱 밀폐용기들이 발 디딜 데 없이 부엌 바닥에 널려 있었다. 샤브샤브용 쇠고기와 돼지고기 삼겹살, 커다란 우족, 두 짝, 위생팩에 담긴 오징어들, 시골의 장모가 얼마 전에 보내 잘 손질된 장어, 노란 노끈에 엮인 굴비들, 포장을 뜯지 않은 냉동만두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꾸러미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내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그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는 중이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어젯밤과 똑같이 나의 존재를 무시하며 그녀는 계속해서 고기 꾸러미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토막난 닭, 적게 잡아도 20만원어치는 될 바닷장어를 당신 제정신이야? 이걸 왜 다 버리는 거야? 나는 비닐봉지를 헤치고 달려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뜻밖의 아내의 손목 힘은 완강해 내 얼굴이 더워지도록 힘을 주고서야 비닐봉지를 놓게 할 수 있었다. 발개진 오른 손목을 왼손으로 주무르며 아내는 평상시와 똑같이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꿈을 꿨어. 다시 그 얘기였다.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아내는 나를 마주 보았다.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헤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 났어. 분명 일행과 함께였던 것 같은데 혼자 길을 잃었나봐. 무서웠어. 추웠어. 얼어붙은 계곡을 하나 건너서 헛간 같은 밝은 건물을 발견했어. 거적대기를 걷고 들어간 순간 봤어.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기들에 매달려 있는걸. 어떤 덩어리에서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 끝없이 고깃덩어리들을 헤치고 나갔지만 반대쪽 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 입고 있던 흰옷이 온통 피에 젖었어. 어떻게 거기를 빠져나왔는지 몰라. 계곡을 거슬러 달리고 또 달렸어. 갑자기 숲이 환해지고 봄날의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우거졌어. 어린아이들이 우글거리고 맛있는 냄새가 났어. 수많은 가족들이 소풍 중이었어. 그 광경은 말할 수 없이 찬란했어. 시냇물이 소리내 흐르고 그 곁으로 돗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들, 김밥을 먹는 사람들, 한편에선 고기를 굽고 노랫소리, 즐거운 웃음소리가 쟁쟁했어. 하지만 난 무서웠어. 아직 내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 아무도 날 보지 못한 사이 나무 뒤에 웅크려 숨었어.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 내 입에 피가 묻어 있었어. 그 헛간에서 나는 떨어진 고기 덩어리를 주워 먹었거든. 내 잇몸과 입천장에 물컹한 날고기를 문질러 붉은 피를 발랐거든. 헛간 바닥 피 웅덩이에 비친 내 눈이 번쩍였어. 그렇게 생생할 수 없어. 이빨에 씹히던 날고기 감촉이. 내 얼굴이, 눈빛이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분명 내 얼굴이었어. 아니야, 거꾸로 수없이 봤던 얼굴 같은데 내 얼굴이 아니었어. 설명할 수 없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 아내가 차린 저녁 식탁은 상추잎과 된장, 쇠고기도 조갯살도 넣지 않은 맑은 미역국, 김치가 전부였다. 뭐야, 그래서 그 꿈나부랭이 때문에 고기를 다 버렸다는 거야? 도대체 얼마어치를? 나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냉동실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미숫가루하고 고춧가루, 얼린 풋고추, 다진 마늘 한 봉지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계란 프라이라도 해줘. 나 오늘 정말 피곤해.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 계란도 버렸어. 우유도 끊었어. 기가 막히는군. 나까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야? 냉장고에 그것들 놔둘 수 없어. 참을 수가 없어. 도대체 저렇게 자기중심적일 수가. 나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눈을 내리깔고 있는 그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차분해 보였다. 그녀에게 저토록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었다니, 저렇게 비이성적인 여자였다니. 처형은 아내가 굴무침을 먹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큰일이라는 듯 장모를 거들었다. 굴무침이 집힌 젓가락이 입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아내는 몸을 뒤로 힘껏 젖혔다. 얼른 먹어. 팔 아프다. 장모 팔이 실제로 떨렸다. 아내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안 먹어요. 처음으로 아내 입에서 또렷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뭐야? 고함을 지른 것은 비슷한 다혈질인 장인과 처남이 함께였다. 처남댁이 얼른 처남의 팔을 잡았다. 보고 있으려니 내 가슴이 터진다. 이 애비 말이 말 같지 않아? 먹으라면 먹어. 나는 아내가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못 먹겠어요. 라고 대답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죄송하지 않은 듯한 말투로 담담히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절망한 장모의 젓가락이 거두어졌다. 늙은 그녀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곧 폭발할 듯한 정적이 흘렀다. 장인이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탕수육 한 점을 집어들고 상을 돌아 아내 앞에 우뚝 섰다. 평생의 노동으로 단련된 단단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뒷모습으로 장인은 탕수육을 아내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먹어라. 애비 말 듣고 먹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다 병이라서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가슴 뭉클한 부정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허공에서 조용히 떨고 있는 장인의 젓가락을 아내는 한 손으로 밀어냈다. 아버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순간 장인의 억센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아내가 뺨을 감싸쥐었다. 아버지! 처형이 외치며 장인이 팔을 잡았다. 장인은 아직 흥분을 가시지 않는 듯 입술을 실룩거리고 있었다. 한때 성깔이 대단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장인이 누군가에게 손찌검하는 광경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정서방, 영호 둘이 이쪽으로 와라. 나는 머뭇거리며 아내에게 다가갔다. 뺨에서 피가 비칠 만큼 아내는 세게 맞았다. 그녀는 그제야 평정이 깨진 듯 숨을 몰아쉬며 있었다. 두 사람이 영의 팔을 잡아라. 예? 한 번만 먹기 시작하면 다시 먹을 거다. 세상 천지에 요즘 고기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불만스러운 얼굴로 처남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나, 웬만하면 먹어. 이해하고 먹는 신용만 하면 간단하잖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장인이 고함쳤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어서 팔 잡아라. 정서방도. 아버지, 왜 이러세요? 처형이 장인의 오른팔에 잡았다. 장인은 이제 젓가락을 내던지고 손으로 탕수육을 들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아내가 엉거주춤 뒷걸음치는 것을 처남이 붙잡아 바로 세웠다. 누나, 그냥 좋게 먹어. 누나가 받아서 먹어. 처형이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처형이 장인을 잡은 팔힘보다 처남이 아내를 잡은 팔힘이 셌으므로 장인은 처형을 뿌리치고 탕수육을 아내 입에 갖다 댔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내는 신음소리를 냈다. 뭔가 말하기 위해 입을 벌리면 그것이 들어올까봐 말조차 못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처남은 소리쳐 만류했으나 아내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아내의 입술에 장인은 탕수육을 지시겠다. 억센 손가락으로 두 입술을 열었으나 악물린 이빨을 어쩌지 못했다. 마침내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장인은 한 번 더 아내의 뺨을 때렸다. 아버지! 처형이 달려들어 장인의 허리를 안았으나 아내의 입이 벌어진 순간 장인은 탕수육을 쑤셔 넣었다. 처남이 그 써슬에 팔의 힘을 빼자 으르렁거리며 아내가 탕수육을 뱉어냈다. 짐승 같은 비명이 그녀의 입에서 터졌다. 비켜! 아내는 몸을 웅크려 현관 쪽으로 달아나는가 싶더니 뒤돌아서서 교자상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들었다. 영애야. 장모의 끊어질 듯한 음성이 살벌한 정적 위에 떨리는 금을 그었다. 아이들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를 악문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하나씩 응시하다가 아내는 칼을 치켜들었다. 말려. 피해. 아내의 손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
흰 접시 위로 붉은 피가 피처럼 쏟아졌다. 무릎을 접고 주저앉는 아내에게서 칼을 뺏은 것은 그때까지 줄곧 방관하고 앉아있던 동서였다. 뭐해? 아무 수건이라도 가져와. 동서는 특공대 출신답게 능숙한 솜씨로 아내의 손목을 지혈한 뒤 아내를 들치워봤다. 자네는 빨리 내려가 시동 걸어. 나는 더듬더듬 구두를 찾았다. 짝이 맞지 않아 두 벌을 받고 쉬는 뒤에야 현관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다. 몽고 반점. 그가 처제를 달리 생각하게 된 것은 분명히 아내에게서 몽고 반점에 대한 말을 들은 다음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는 조금도 처제에게 딴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다. 처제가 그의 집에 있는 동안 보였던 행동들을 기억할 때 그의 몸에서 치밀어 오르는 관능은 추체험에 불과한 것이었다. 베란다에서 몸을 활짝 벌려 그림자를 만드는 그녀의 너기른 모습, 그의 아들을 씻길 때 헐렁한 트레이닝복 바지 아래로 드러나던 흰 발목, 방심한 자세로 비스듬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모습, 반쯤 벌린 다리, 흐트러진 머리칼을 기억할 때마다 그의 몸은 뜨거워졌다. 그 모든 기억 위로 푸른빛 몽고 반점이 찍혀 있었다. 퇴화된 모든 사람에게서 사라진 오로지 어린아이들이 엉덩이와 등만을 덮고 있던 반점. 오래전 갓난 아들의 엉덩이를 처음 만지며 느꼈던 말랑말랑한 감촉의 희열과 겹쳐 그녀의 한 번도 보지 못한 엉덩이는 그의 내면에서 투명한 빛을 발했다. 이제는 그녀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 곡식과 나물과 날야채만 먹는다는 것마저 그 푸른 꽃잎 같은 반점이 이미지와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어울리게 느껴졌으며 그녀의 동맥에서 넘쳐나온 피가 그의 흰 셔츠를 흠뻑 적시고 꾸덕꾸덕 짙은 팥죽색으로 굳게 했다는 것은 그의 운명에 대한 해독할 수 없는 충격적인 암시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너무 늦은 시각이었으므로 그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낮게 문을 두드렸다. 대답을 기다리기 전에 문을 열어보았다. 짐작대로 열렸다. 그는 캄캄한 실내로 들어갔다. 베란다 유리문으로 가등이 불빛이 비쳐 사물을 식별할 수 없을 지경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장에 툭 발이 부딪혔다. 자고 있어? 그는 양손과 양어깨로 들고 온 촬영 장비들을 현관에 내려놓았다. 구두를 벗고 매트리스 쪽을 향해 몇 발짝 나아갔을 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사람의 형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어두웠지만 그녀가 발가벗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완전히 몸을 일으킨 그녀가 그에게 다가왔다. 불을 켤까? 그의 목소리는 칼칼하게 쉬어 있었다. 낮은 대답이 돌아왔다. 좋은 냄새가 나요. 물감 냄새. 그는 신음을 내며 그녀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조명도 촬영 따위도 그는 잊었다. 솟구치는 충동만이 그를 삼켰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눕혔다. 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며 그녀의 입술과 코를 닥치는 대로 빨며 자신이 셔츠 단추를 풀었다. 아랫부분의 단추들은 아예 뜯겨지도록 잡아당겨 버렸다. 벌거숭이가 된 그는 그녀의 가랑이를 힘껏 벌리고 그녀의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 불꽃, 마치 좋은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영애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보고 있던 보호사가 다가와 그녀들을 로비 한켠의 면담실로 안내했다. 원무과 옆의 면회실로 내려오기 어려울 만큼 증상이 무거운 환자들은 이곳에서 가족과 면회를 한다고 했다. 아마 의사와의 면담이 진행되는 곳인 것 같았다. 그녀가 탁자에 음식을 풀어놓으려 하자 영애는 말했다. 언니, 이제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돼. 영애는 웃었다. 나 이제 안 먹어도 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녀는 홀린 듯이 영애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밝은 영애의 얼굴을 그녀는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 보았다. 그녀는 물었다. 아깨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언닌 알고 있었어? 대답 대신 영애는 물었다. 뭘? 난 몰랐거든.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 모두 두 팔로 땅을 받치고 있는 거더라고. 봐, 저거 봐. 놀랍지 않아? 영애는 벌떡 일어나서 창을 가리켰다. 모두 다 물구나무 서 있어. 까르륵 영애가 웃었다. 그제야 그녀는 영애의 표정이 어린 시절의 어느 순간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외꺼풀 눈이 가늘어지며 온통 까매지는 순간 영애의 입에서 까르륵 무구한 웃음이 터져 나오곤 했다. 어떻게 내가 알게 됐는지 알아? 꿈에 말이야. 내가 물구나무 서 있었는데 내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돋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끝없이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려고 해서 다리를 벌렸는데 활짝 벌렸는데 열에 들뜬 영애의 두 눈을 그녀는 우두망찰 건너다 보았다. 나 몸에 물을 맞아야 하는데 언니 나 이런 음식 필요 없어. 물이 필요한데 정리.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채식주의자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본성과 자유, 그리고 억압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님이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문장은 독자의 감각을 자극하며 작품 속 인물들이 고통과 갈등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인간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채식주의자는 인간의 자유와 억압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권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